여러분은 30년 후 미래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30년 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고 또 어떤 것을 고민하며 살아갈까요? NBS 인터뷰 4.0 오늘은 30년 후 또 그 후의 미래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국회 미래연구원, 이 국회 이런 연구소 있다는 거를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럴 자, 것 같습니다. 예. 자, 국회 미래연구원 뭐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국회 미래연구원 하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는 굉장히 생소한 기관일 겁니다. 실제로도 2018년 5월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이제 3년 남짓한 굉장히 신생 조직입니다. 국회가 만든 미래연구기관인데요. 이름이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 미래를 연구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국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면서 특히 이제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부터 이게 뭐 잘 그렇습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선 이게 미래 예측은 가능하다. 그러려면 전제는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방법론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이제 50가지도 실은 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메가 트렌드 분석을 포함해서 트렌드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스캔을 계속 합니다. 자료를 스캔을 계속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 예측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래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이제 모아서 전문가들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델파이 분석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뭐 이런 작업도 있고요. 전문가들의 안목을 살려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제 미래 펼쳐질 그 이제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또 저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예. 요즘에는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이 이제 미래 예측을 했는데,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또 달라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들을 다 쏟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쏟아내 보면 몇 사람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쏟아내면 그것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통찰력의 이제 이 뭐죠 씨앗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고 이제 거기서 그치면 곤란하죠. 다 모은 뒤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줍니다. 전문가들한테 피드백을 해줘서 그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 피드백을 해주면 이분들이 다시 생각을 하면서 전체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면서 좀 더 나은 이제 미래 예측, 미래 전략도 나오고 그 어떨 때는 이제 방향도 조금씩 수렴도 되고 뭐 이러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연구원에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데이터가 전공입니까? 아니면 뭐 사회과학 무슨 전공입니까? 저희 그 국회 미래연구원 이제 박사들의 전공을 보면
같은 전공이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굉장히 다른데요. 경제학, 뭐 사회학, 정치학, 공학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미래학자도 당연히 있습니다. 미래학도 있고요. 전혀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 전공 기반으로도 이제 미래를 연구를 하면서 또 모여서 또 같이 얘기를 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다양한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미래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학 연구한다고 해서 뭐 미래학이라는 것 전공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렇습니다. 전공자들.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도 그 연구에 참여하시나요? 저도 같이 연구를 실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토론도 하고 필요하면 저도 보고서를 쓰고 하면서 예. 같이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미래 예측 또 미래 예측 기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 오신 건가요? 제가 86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5년 이제 근무를 해온 거죠. 첫 그 직장에서 한 일이 정보 사회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예측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미래 연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 기획, 전략 개발 이런 연구가 이제 제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는 평생을 실은 미래 사회를 쭉 연구해 온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관련된 책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읽었고 미래 관련된 또 책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했던 이쪽 분야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미래 그렇습니다. 예측 그렇습니다. 전망. 예. 최근에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이제 미래 연구는 고령화, 교육 두 가지 연구에 제일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꼭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 게 전 고령화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사람이 정말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국민 전체에 걸쳐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서 이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고 고령화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 고령자들은 굉장히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저는 그 개인도 행복해지고 국가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고령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고령자 하면 떠올리는 게 약간 그 병약하고 이제 고집세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고령자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산업 여건으로서 실은 굉장히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좀 일하고 활동을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자, 30여 년 그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가지 궁금한데 예측했던 게 잘 맞았는가?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유익했는가? 유용했는가? 자, 예. 그 모습이 정확히 맞지는 않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맞아왔던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유익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죠. 왜냐하면 미래를 이제 방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면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남들보다 미리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는 게 미래 준비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자, 이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됐다. 어떤 분은 선진국 아직 안 됐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경제 발전, 물질적인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잘 사는 나라에 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문화, 정신 뭐 이런 공동체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 할 길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이나 아직 안 됐다는 말이나 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게 따지면 둘 다 있는 것 둘 다 같습니다. 맞는 일리가 있는 그렇습니다. 주장에. 자, 국회 미래연구원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자료나 이제 예측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자, 새로운 지표 같은 걸 만드는데 국민 행복 지수. 자, 이거를 왜 만들게 됐고 예. 그 내용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9년부터 국민 행복을 실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발전이나 물질적인 성장은 이제 많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분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더 행복해야 되고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 많이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이 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국민 행복을 그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해오고 있고요. 네. 국민 그 행복 지수는 크게 8개 분야의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건강, 안전, 환경, 교육, 관계, 여가 그리고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해서 예. 그 여가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서 8개 분야의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넣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고요. 측정을 할 때도 국가 전체를 측정을 해서 지자체별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현재는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그 전국 지자체를 다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해보니까 10점 만점에 대한민국은 7.8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8.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은 아하.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상당히 좋은 수준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자체 다 조사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자체하면 어떻게 달리 나올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르죠. 아하. 굉장히 다른데 그 이제 굉장히 많은 지표가 들어가서 나름 객관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낮게 나온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 지자체 장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받게 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국민 행복, 시민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굉장히 좋은 그 촉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행복 지수가 낮다고 해서 지자체 그게 전부 지자체 장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글쎄 말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낮게 나오니까 부담이 이거 또 주민들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자극은 되겠어요, 이제. 자, 국민 행복 지수 말고 다른 지수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사회 전체를 보기 위해서 국민 행복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 가치관 조사 가치관. 그렇습니다. 예. 해보니까 특히 이제 국민 선호 미래를 보면 이게 세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경우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굉장히 포용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포용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고령자 관련된 정책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복지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좀 더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 젊은 층에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상 데이터를 보니까 젊은 세대가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좋다, 높다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몰랐던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 국민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실은 굉장히 좋은 기본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지표 또 연구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저희 그 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들은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올해 말 되면 확실하게 활용하게 될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2037년, 지금부터 15년 뒤를 이제 목표 지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 실상이 어떻다는 것을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다음 정부 이후의 정부들이 굉장히 그 많이 활용하게 되는 보고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하.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이 여태까지의 정부의 보고서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정책 대안 그 제시 중심이었다 그러면 저희 보고서는 그 갈등,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과제, 난제 이런 것들을 실은 완전히 한번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 놓지 않고 이제 정책 대안만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불평등의 실상이 어떤지, 고령화의 실상이 어떤지, 복지의 실상이 어떤지, 교육의 실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까발리고 그것들이 실은 어떤 갈등 상황에 있는지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은 풀어헤쳐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제 바로 답은 제시를 못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방향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정권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라는 정책 개발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050 대한민국 미래 이런 보고서가 이게 2019년에 나온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두 개의 극단적인 시나리오, 뭐 앞으로 2050년 대한민국 엄청 좋아질 거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나오고 그대로 보고서에 실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통 이제 미래 보고서들, 특히 그 정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예.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한쪽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로 그렇죠. 밝은 미래, 네. 밝은 미래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했던 것은 미래라는 게 이대로 가면 굉장히 이제 어두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밝을 수도 있다는 두 개를 아주 적나라하게 실은 저희들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미래를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이렇게 좋아지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건데요. 그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자, 그러면 이제 암울한 미래, 어려운 미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50년을 백세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백세 시대 장수하는 분들은 이제 120까지도 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거의 그 혁명과학, 유전공학, 네. 뭐 의학의 발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대로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못하면 그 나이는 들었는데 병들고 돈은 없고 하는 어쩌면 이제 오래 사는 게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도 어렵고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령화되고 힘들죠. 갑자기 제가 비싸니까 따져봤더니 간단치 않은데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앞으로 했던 밝은 미래 쪽에는 또 어떤 게? 밝은 미래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120까지 살게 된다 그러면 장수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거죠. 중요한데 말이죠. 네, 오래오래 건강하면서 그 100세가 넘어서도 실은 건강하게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사회에 기여도 하고 예. 본인의 자아 실현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이제 장수 시대의 아주 밝은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고 뭐 하여튼 중요한 게 행복을 느끼면서. 맞습니다.
자, 원장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 좀 미래학 연구하시니까 미래. 저는 그 제 이메일 아이디가 제가 퓨처링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20.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적어도 120까지는 뭔가 그 미래 디자인과 관련된 뭔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희망상 120. 희망도 되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 목표를 정해놓으면 또 그런 쪽으로 노력하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그게 목표를 설정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뭐가 거기다 120을 붙이든가 뭘 한번 해보지 안 되는데 보니까. 자, 이제 미래를 다룬 책도 많고, 예. 특히 저는 그 흥미진진한 게 그런 영화들이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뭐 15년 전, 20년 전에 영화를 봤더니 지금 막 나온단 말이죠. 이제 AI 영화 같은 거 특히.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 연구할 때 어떻게 많은 영감을 주나요? 예, 저희들한테도 자극제도 되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영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미래를 공부하기 전에 아주 어릴 때 이제 봤던 영화가 그 E.T.라든지 네. 007이라든지 뭐 스타워즈 이런 것들 많이 봤었는데 지금 이제 우주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지만 뭐 우주 시대도 어느 정도 시작이 됐으니까 말이죠.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실현이 되는 걸 보고 이게 SF 영화라는 게 그냥 막 이 꿈의 영화만 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상당히 생각하고 만드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 1965년에 지금부터 56년 전이죠. 그 만화가 이정문 화백이 만들었던 그 한 컷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미래를 기댈 것이다. 그렇습니다. 65년에 이제 2000년이 어떻게 될지를 본 건데 그렇게 보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움직이는 도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죠. 태양열 주택, 뭐 전파 신문, 지금 인터넷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원격 뭐 의료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 이제 65년이면 제가 5살 때인데 5살 때 집에서 공부한 인강이죠. 인강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미래 관련된 책도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저는 두 권의 책을 특별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1970년에 만든 제3의 물결이란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 미래에 관한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통찰이 들어있고요. 그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은 배우는데 왜 미래학은 배우지 않지? 라는 질문을 실은 던집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 미래를 전망을 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게 실은 미래학이라 보면 역사학 못지않게 실은 미래학을 배우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제3의 물결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작년에 제가 썼던 그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이란 아주 독특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 인생과 미래에 관해서 100개의 그림만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 곰곰이 씹어보면서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이 미래 연구 원장.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분이나 아는 분들이 만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간혹 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장수한다는 얘기를 이제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 같은 올해 이제 꼭 60이 저희들이 되는데 보통 이제 90 전후 오래 살면 100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한 20년을 더 얹어 드립니다. 120, 100. 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좋은 친구도 없구나 생각을 하시겠어요. 준비를 굉장히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 예측이나 전망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예. 그 직업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를 남들보다 빨리 아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아주 구체적인 이제 그 모습을 안다기보다는 미래로 가는 방향성을 아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실은 미래를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실은 장점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농촌의 미래.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은 제가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보통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아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를 의뢰를 받아서 30년 후의 농촌을 이제 미래를 쭉 예측하는 작업을 해봤더니 이게 놀랍게도 네. 30년 후의 농촌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밝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저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제가 30년 후의 농촌을 이제 예측을 하면서 30년이라는 화두를 제시를 했는데 30년은 농촌의 입장에서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실은 제시를 했던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30년 자체가 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 보면 30세까지는 실은 이제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30세부터 60 정도까지 30년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60 이후의 30년은 이제 그 퇴직하고 난 뒤에 인생 후반전의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개인 차원에서도 3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세대 차원에서도 30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30 전후에 이제 그 자녀들을 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한 세대 한 세대도 30년 단위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30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정부가 5년 단위로 이렇게 정부 임기가 바뀌지만 연금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30년이란 그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년 후에 우리 농촌. 그렇습니다. 자, 생각보다 밝다. 자, 그 근거가 뭐 있나요? 뭐가 어떤 면에서 좋아진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는 성공하는 모든 미래 전략들은 강점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죠. 농촌이 가진 강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농촌 하면 실은 그 우리 머릿속에 자연, 건강, 여유, 상쾌함 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도시, 농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실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도시, 농촌 프레임은 그 우열의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농촌이 도시에 아무래도 약간 불리한 프레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 농촌 프레임이 아니라 도시, 자연 프레임을 실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 도시가 자연을 동경하게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농촌의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뭐 선진국 중에 이제 그 농촌이 특히 이제 행복지수가 높고 농업이 잘 발달된 곳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농촌 생활이 도시 생활을 못지않게 더 맞습니다. 유쾌하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런 미래가 가능합니까? 30년 뒤에? 저는 확실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제 쭉 보니까
그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을 보면 기술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도 그 농촌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소들, 이제 미래의 천 요소 중에 이제 기술적 요소. 그 기술적 요소라면 아무래도 핵심이 어떻게 AI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AI혁명은 실은 지능화를 향해 가는 혁명입니다. 그 기존에 이제 우리 인간 지능에 더해 가지고 AI가 만들어내는 지능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AI와 농촌, 자,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농촌이 이렇게 달라진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AI가 이제 농촌에 들어오면 농촌, 농업, 농촌의 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능화되겠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제 화두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격 농업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농업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AI의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농촌 농업이 훨씬 더 달라질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농업이 1차 산업이 아니라 지능형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농촌에서의 삶도 굉장히 바뀌게 될 겁니다. 기존에는 농촌의 삶 하면 굉장히 적적하고 단순하고 이런 삶이었다 그러면 이게 지능화된 농촌의 삶은 어쩌면 도시의 삶보다 훨씬 더 쾌적한 삶이 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교통기술까지 더해지면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30분 내로 전국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그런 농촌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훨씬 더 농촌이 유리해지는 거죠.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발전할수록 로봇이 나올수록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더 실은 동경하게 되는 거죠. 자연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저절로 농촌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제한된 24시간 동안에 어디서 시간을 가질까를 보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일이 앞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에 가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주 쾌적한 자연 속의 농촌 어딘가에 가서 며칠이라도 일을 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 요소,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 인간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인간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하게 되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통계청 100년 데이터를 보니까 192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0.5세였습니다. 30.5세.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83세. 머지않아 이제 평균 100세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이제 우리 수명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주는 셈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30년 전에 이제 우리 유전자 검사, 우리 유전체 분석을 할 때 드는 돈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0억, 1억, 1,0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100만 원도 안 되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도 유전체 분석을 하는 이제 정밀도라든지 정확도는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병에 걸릴지,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내가 더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답을 굉장히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수명이 훨씬 더 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구 구조 변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이제 1960년만 해도 어린애들이 거의 2사람 중에 1명은 어린애들이었습니다. 지금은 2050년을 보면 그게 이제
10명, 12명 중에 1명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들은 완전히 또 다르죠. 예. 뭐 30명 중에 1명이던 그 노인 인구가 머지않아서 2 중에 1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예. 우리 인구 구조 변화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게 되고 사람들 선호도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물질, 경제, 부 이런 것만 이제 중요시하다가 정신, 행복,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선호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환경 요소. 예.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경은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순환 경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환경을 보호를 하면서 최대한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예. 환경이 중요해지면 같이 이제 따라서 자연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실은 도시보다는 농촌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농촌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환경 여건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겠군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주 여건으로 보면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술, 인간, 환경 요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실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잘 맞물려서 들어갈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걸 같이 이제 다 보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사회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농촌에 이제 국한을 해서 보면 기술이 만드는 미래는 농촌을 실은 그 진흥화시켜서 기존 농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이제 농촌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고요. 예. 인간의 변화는 자연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농촌을 더 선호하게 되고 예. 그리고 아마 거기에다 교통기술까지 붙어지면 그 전국 어디서나 이제 아마 한 15년 정도 지나면 30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드론 같은 거 좀 될 뭐 것 같습니다. 발달되면. 드론도 예. 있고 워낙 빠른 이제 교통기술이 빠른 나오기 교통수단이 때문에 새로운. 그러면 이제 전국이 지금은 지방 소멸, 수도권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국이 어쩌면 수도권화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농촌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당분간은 네.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오르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15년 이상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저는 그 지금은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자연 속의 농촌 이런 것들이 점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짜는데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촌, 우리 농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선은 제가 볼 때 그 지금 이제 실은 현재는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 예.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농산 5천 유토피아 이런 이제 상당히 그 대담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것들도 훨씬 강화를 해야 되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저는 그 이제 농산어촌 이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역사를 보면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 새마을 운동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실은 농촌이 한번 완전히 바뀐 그렇죠. 셈이죠. 근데 저는 시대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 지금부터 또 한번 농촌이 완전히 다르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기술 변화, 인간 변화, 뭐 환경 변화 이런 요소들을 보면 그런 가능성을 농촌이 이제 딱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농산어촌 유토피아 같은 어쩌면 제2의 새마을, 그 21세기형 새마을 뭐 이런 것들을 좀 새로 구상을 해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또 20년, 30년 후에 그 농촌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서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거기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그 인간을 케어하는 예. 넓은 의미에서 인간을 케어하는 이제 보건의료, 휴식, 힐링, 뭐 멘탈하고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그 신체의 건강을 포함해서 아마
우리 몸과 정신을 케어하는 거의 모든 산업들의 중심이 어쩌면 지금 자연을 가지고 있는 농촌이 되지 네. 않겠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도 서울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고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학교도 사실은 서울에만 다 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하면. 맞습니다. 야, 그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고 뭐 삶의 질이 높은 곳에 대학에 있으면 공부 더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그 긍정적인 걸 생각하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좀 부정적인 면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방 대학의 위기라든지 네. 그 노인들은 이제 농촌의 경우 계속 늘어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대책들도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멀리 이제 미래를 같이 보면서 이게 좀 믿음을 가지고 이 긴 안목을 가지고 뭔가 그 강점 기반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 그 6월이죠. 그러니까 국가 미래 전략 인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거를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성장의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난제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누적되어 왔습니다. 예, 저출생 고령화도 있고 불평등, 양극화, 뭐 갈등, 복지, 뭐, 갈등, 복잡하죠. 교육 할 것 없이 하나하나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예.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려면 저는 이제 본질을 따져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보고 하지 않으면 이 현상만을 보고 접근해서는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예.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단기적으로 대증요법 하듯이 해갖고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말 근본, 기본을 알고서 해야 미래도 보이고 대응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의제나 또 이제 분석, 이걸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건 왜 필요한 겁니까? 저희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복잡하고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그 가장 핵심이 뭔지, 이 문제 근본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으로 이제 드렸던 것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핵심만 이제 찾아보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좀 비주얼화 시켜서 그림으로 좀 보여주기. 이런 작업들을 저 나름대로 좀 해 왔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주 공감이 가는데 이게 뭐 복잡한 또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너무 작은 거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 뭐 정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래 대비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 참여를 끌어내도록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에서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제 국가 경영이나 정부 정책을 보면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예. 탑다운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보통 이제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관점,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또 하는 것도 실은 없는 예.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다운화된 시대가 되고 이제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국민이 공감을 하게 되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가능하게 예, 되죠. 예. 그런 그 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국가 아젠다가 뭐냐? 그것조차도 국민 개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 아젠다가 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평생 건강하게 평생 일할 수 있게 이제 역량을 좀 갖추면서 오래오래 일하면서 그 행복하게 사는 걸 저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생 건강, 평생 학습, 평생 직업, 평생 고용이죠. 요 세 가지를 국가 아젠다로 해서 그 국민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하면 참여도 끌어내면서 공감을 하면서 뭔가 대한민국이 훨씬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난제도 예. 어쩌면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국민이 이게 바로 내 문제구나. 그렇습니다. 뭐 나도 이렇게 되길 바란다. 이게 있어야지.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정부가 끌고 갈 수도 없고 끌려다니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끌고 가려고 그러면 벌써 반발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연구를 해나가자. 자,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사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리는 우리 사회의 이제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예.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기술의 혜택하고 아주 인간적인 사회 두 개가 예. 좀 공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의 혜택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맞춤형으로 자동으로 그 아주 스마트하게 지능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받으면 참 좋겠다는 예. 생각도 있으면서도 근데 그게 가능하면 좀 단순하고 좀 감성에 와닿고 좀 휴먼하고 뭐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는 좀 꿈 사회가 되면 좋겠고 예. 그러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사회를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그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맞는 재능이 뭔지 꿈이 뭔지를 좀 찾아가지고 각자의 꿈을 이렇게 예. 실현하면서 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 차원의 꿈 사회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회가 이제 그 뭐 이번 정부에서도 포용 이런 화두를 꺼냈습니다만은 존중, 배려, 포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가면 꿈 사회도 이루면서 그 함께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이제 거시적인 얘기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정말 미래, 희망하는 미래가 보니까 뭐 기술적 또 고도의 발전해가는 것도 있지만, 함께 다양성과 다양한 가치가 포용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 뭐 저는 마저 공감이 또 갑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뭐 내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분들도 사실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이분들한테 그 미래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밝은 미래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실은 지금 현실은 앞으로 뭘 하고 먹고 살지 일자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려울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회. 미래하면 무조건 두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사회가 현실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회를 그 헤쳐가는 저 나름대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럴수록 저는 그 해답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좋은 특성, 성향, 강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좋은 습관.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으면서 자기의 강점이 뭔지, 자기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이런 자기를 발견하는 작업을 좀 해보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겠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는 게 좋겠고 어떻게 자아실현하는 게 좋겠고 이런 방향성도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도 좀 더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헤쳐갈 때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서 그런 두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남들 간다고 다 따라다닐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철학이나 자기 인생관이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자, 원장님 스스로는 미래학자가 아니고 미래 디자이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미래 디자이너다. 저는 사회 디자이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디자인하면 보통 저희들이 옷, 패션, 뭐 건축물 이런 것들 초기 단계인 그런 걸 시작했는데 말이죠. 싶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디자인, 미래 디자인 이런 것도 굉장히 해야 되는 디자이너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저는 나는 미래 디자이너다, 사회 디자이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의 미래에도 디자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도 도움도 주고 우리 사회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예. 미래는 나에게 습관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개인의 미래는 결국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습관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를 했지만 인생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도 어쩌면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특히 이제 두 가지 우리 농촌의 미래가 이런 면에서 아주 밝다. 또 이러이러한 어두운 면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미래하면 이게 손에 잘 안 잡히고 추상적이고 두렵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재고 우리가 곧 살아갈 현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 현재에 가깝게 우리가 미래를 느낄 수 실감이 있습니다. 나죠. 그렇습니다. 미래하면 손에 잘 안 잡히고 추상적이고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워낙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통 중요하면서 급한 일에 이렇게 몰입하기 쉽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영양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순간순간 행복을 느낀다든지 이런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에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녹화 방송하는 동안에 이제 미래가 현재로 다가온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